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 이걸 놓고 아주 독특한 시각을 담은 자료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좀 특별하죠. 네, 맞아요. 특정 인물의 가르침, 그러니까 법문이라고 불리는 기록하고요. 이걸 또 분석한 연구 가이드 같은 형태예요.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는 그런 지정학적 분석하고는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전쟁이라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 자체가 좀 남달라요. 단순히 뭐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아니면 영토 문제 이런 걸 넘어서요. 어떤 거대한 섭리랄까? 아니면 뭐 예정된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려는 그런 시각이 보입니다. 거대한 섭리요? 네. 특히 어떤 특정 인물의 가르침이나 심지어 예언 같은 걸 중심으로요. 우리가 어쩌면 놓쳤을지도 모르는 어떤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는 건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좀 파격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어떤 논리가 깔려 있는 건지,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떤 렌즈를 하나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를 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그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이런 비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자료 13700 여기를 보면 지도자라는 사람은 스승의 지혜를 얻어야만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스승이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런 스승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활용하지는 못했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게 뭐랄까 자료의 맥락을 보면 어떤 특정 영적 지도자나 조언자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놓쳐버린 기회라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놀랍게도 이 전쟁 발발 자체를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천운이었다 이렇게 봐요. 천운이요? 전쟁을요? 네.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기회의 장, 하나의 판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의 위기를 오히려 한국의 리더십을 딱 보여주고 국가 위상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으로 봤다는 겁니다. 와, 전쟁이라는 그 참혹한 현실을 기회라고 해석한다는 발상 자체가 진짜 독특하네요. 그런데 그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가 더 흥미롭다고요? 그렇죠. 이 관점의 바탕에는요,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을 단순히 뭐 이성적인 존재, 아니면 정치적인 행위자,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동물이라고 봐요. 영적인 동물이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나 어떤 신적인 존재와 연결된 존재다. 뭐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큰 사건들은 그냥 인간들의 계산이나 결정만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더 큰 자연의 섭리나 어떤 영적인 계획, 심지어는 예언의 일부로 일어난다. 이런 설명인 거죠. 아, 물론 이 점은 저희가 이 자료의 관점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지 저희 의견이나 뭐 사실 편견은 아니라는 점 이건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독특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는 건가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과 현대 총수가 나섰어야 한다. 이 부분이 특히 눈길을 끌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가 정말 파격적이에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이 두 기업 총수가 직접 나서서 물밑에서 전쟁 중재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기업 총수가요? 왜 하필 이들이었을까요? 자료 분석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딱 적임자였다는 거죠. 왜냐면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재건 사업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잖아요, 양쪽에. 그러니까 젤렌스키나 푸틴한테 접근하기도 쉽고 설득력도 있었을 거다. 뭐 이런 판단인 거죠. 기업인이 외교 전면에 나선다. 그것도 전쟁 중재라는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시기적으로도 특정 시점을 딱 강조했다면서요? 네, 아주 구체적인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시기여야 했고요. 더 정확하게는 그 자료 13770,
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9월 이전에는 이 작전이 실행됐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시기를 놓치면 판이 바뀐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그 물밑 작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었는지 더 궁금한데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대담해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죠?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데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접근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크라이나 설득이에요. 이 두 기업 총수가 비밀리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젊은이들을 계속 죽게 만드는 이런 소모전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어휴, 단호하게. 근데 단순히 중단하라고 압박만 하는 건 아니었을 텐데요. 어떤 차들을 제시했을까요? 뭔가 줘야겠죠? 당연히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써야죠. 채찍은 소모전 중단 촉구고요. 당근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지원, 그리고 국가 재건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딱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를 선언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나토 가입 포기. 러시아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죠. 그리고 이 약속과 함께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전쟁 중단에 동의하면 젤렌스키 대통령 당신도 즉시 전쟁을 멈추겠다 이 서명을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는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그 젊은이들을 지구촌의 보물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 소모전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인지 감성적으로도 호소해야 한다.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냈다고 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러시아로 가는 거군요.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두 번째 단계 러시아 설득도 비슷한 방식이에요. 두 기업 총수가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거죠. 여기서도 시작은 같습니다. 젊은이들의 희생을 동반하는 소모전, 이거 멈춰야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거고요. 그런데 러시아를 향한 제안은 우크라이나 때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진 그 첨단 기술력으로 러시아의 경제 재건을 아주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리고 더 나아져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고립되는 대신에 오히려 힘을 키워서 유럽을 이끄는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전쟁 중단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겪을 수 있는 그 내부 정치적인 부담까지 고려한 조건으로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전쟁을 딱 멈췄을 때 푸틴이 정치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해주면서요. 봐라, 젤렌스키는 이미 동의했다. 당신도 전쟁을 멈추겠다고 서명해라. 이렇게 설득하는 그림인 거죠. 자료는 당시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할까봐 상당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러시아 지원을 약속하는 이 카드가 매우 효과적이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 오히려 역발상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셈이죠. 야, 정말 무슨 첩보 영화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비밀 서약을 다 받아낸 다음에는 이 계획의 정점은 어디로 향하는 건가요? 자료는 대통령 역할을 강조한다고요? 네, 이 물밑 작업이 성공적으로 딱 마무리가 되면요. 두 기업 총수는 양측 정상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딱 가지고 조용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연히 극비리에 진행됐어야 하고요. 외부 세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의 전면에 딱 등장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드디어 대통령이 나서는군요. 어떤 방식으로요? 윤 대통령이 양국 정상을 공식적으로 초청하거나 아니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서 최종적인 휴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 주목하고 저게 과연 될까? 뭐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극적으로 휴전 협정을 타결시키는 장면, 이걸 이 자료는 그리고 있는 거죠.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료는 휴전 선언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문구까지 딱 제시를 합니다. 휴전 선언문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어떤 문구를 그렇게 강조했나요? 두 가지 문장의 핵심입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두 번 다시 싸우지 않는다. 두 번 다시 싸우지 않는다. 네. 그리고 둘째, 인류 평화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이 두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만 이 중재가 진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 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용상으로는 거의 뭐 종전에 가까운 약속을 담으라는 거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바로 그 지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료의 표현을 불리자면요. 기술적으로는 휴전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의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종전의 효과를 내도록 설계해야 했다는 거죠. 이 자료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승전국들이 패전국 독일에 너무 과혹한 전쟁 배상금을 물린 게 결국 나치즘을 키우고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다. 이 역사적 교훈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거든요. 아, 그 배상금 문제.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복잡하고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배상 책임 문제. 이걸 피하면서도 두 번 다시 싸우지 않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통해서 실질적인 평화를 담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휴전이라는 거죠. 와, 정말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하기 어렵네요. 정말 엄청났겠어요. 이 자료의 예측에 따르면요. 만약 이 중재가 성공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단숨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될 만한 그런 국제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에 대통령을 향했던 국내외 여러 정치적인 비판이나 논란들 있잖아요. 거기서 훨씬 자유로워지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했을 거다. 이런 분석이죠. 국제적인 영웅 탄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을 거라고 예측하죠. 그렇습니다. 중재 성공 이후의 대한민국은 단순히 그냥 평화 중재자 역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양국의 전후복구 사업을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파괴된 도시에 우리 기술로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고 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적 기회가 열렸을 거다. 이런 전망인 거죠. 특히 이 기회가 당시에 좀 어려움을 겪던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 이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하게 지적하는데요. 이 자료는 당시에 한국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 이전이나 협력 이런 거 관련해서 일종의 좀 견제 아니면 심지어 조롱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아, 조롱이요? 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재 성공하고 또 재건 사업 참여 이걸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활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발판 삼아서 유럽 시장으로까지 활동 무대를 쭉 넓히는 거죠. 그야말로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대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이 부분이 이 자료가 던지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건비 싼 곳 찾아가지고 해외로 공장 옮기고 이런 방식만으로는 미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제는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우수한 인재들을 그냥 단순 노동자로 취급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요. 이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면서 그들이 정말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죠. 노동자와 연구원. 이 용어 선택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네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 13770은 이 부분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인재들을 노동자로 대하면 그 사람들한테 노동자 근성, 심지어는 거지 근성 같은 게 생겨난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사 갈등과 비효율을 낳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반면에 그들을 연구원으로 대우하고 합당한 환경과 비전을 딱 제시하면 각자가 품위와 자부심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연구원으로 대우해야 한다. 네. 따라서 대한민국 대기업이 진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이제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연구원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긍정적인 미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못한 근본 원인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지도자가 스승의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군요. 선언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안타까움과 비판이 계속 담겨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정말 이례적인 관점 그리고 시나리오를 담은 자료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 총수들이 비밀리에 평화 중재에 나서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세계적인 영웅으로 부상하고 나아가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는 어떻게 보면 참 대담한 구상이었죠. 특히 이 모든 기회를 스승의 부재 때문에 놓쳤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요. 제공된 특정 자료에 담긴 하나의 독특한 주장이고 해석이라는 점. 여러분 이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접하시면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여러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내내 그 스승의 중요성을 설파하는데요. 글쎄요, 현대사회에서 정치 지도자에게 과연 스승이란 어떤 의미일지, 또 그 역할은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또 기업인이 외교 전면에 나서서 분쟁을 중재한다는 구상. 이게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수많은 난관은 또 무엇이었을지, 만약에 시도했다면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을지 이런 것도 상상해 보게 되고요. 그렇죠. 현실의 복잡성이란 게 있으니까요.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찌 보면 냉정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나 스승으로 대변되는 어떤 가치가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